어제 북한산 등산로 입구 어느 카페에서 한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나이 든 사람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아.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마디 했는데 대답은 네네 하면서도 눈빛은 딴 곳을 보고 있었던 적. 동호회 모임에서 예전 이야기를 꺼냈는데 분위기가 어색하게 식어버렸던 적.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주려 했는데 오히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라는 대답만 돌아왔던 적. 처음에는 요즘 세상이 달라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려니 하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같은 골프 모임에 나오시는 똑같은 나이의 어르신인데 한 분이 말씀하시면 테이블이 조용해지는 겁니다. 젊은 후배들도 그분 앞에서는 자세가 달라지고 말투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저 사람은 뭐가 다른 걸까? 나보다 더 똑똑한 걸까? 더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걸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존중받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도, 지위가 높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늙어가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평생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벼슬아치도 보고, 장사꾼도 보고, 농부도 보고, 선비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은 늙을수록 존중받는 사람과 그냥 있는 사람으로 갈린다. 그리고 그 차이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방식, 듣는 태도, 관계를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사람은 늙어서도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외면당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정약용이 말한 늙어서도 끝까지 존중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7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지, 왜 어떤 사람은 점점 외로워지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어떤 습관을 지켜야 사람들 사이에서 가볍지 않은 어른으로 남을 수 있는지. 40분이 조금 긴 시간일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남은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첫 번째 습관, 존중받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말을 더 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경험이 쌓입니다. 살면서 겪은 일들, 이겨낸 어려움들, 배운 교훈들. 머릿속에는 해줄 말이 산더미처럼 쌓여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나이쯤 되면 내가 한마디쯤 해줘야지. 젊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가 알려줘야지. 내 경험을 나눠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났는데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 그거 말이야. 내가 예전에 하며 끼어듭니다. 손주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끝까지 듣기도 전에 그것 말이야. 이렇게 하면 돼 하며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뉴스를 보다가도 요즘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하며 한바탕 논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반응이 시들해집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나중에는 아, 네 하며 휴대폰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약용은 이것을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 할수록 존중은 멀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젊었을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또 그 얘기네. 저 말씀 어제도 들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어른이 말씀하실 때는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말이 없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만 딱 한마디 하시는 분.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정리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쉽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등산 모임에서 누군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대부분은 거기 가려면 이렇게 가야지 하며 자기 방법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어른은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저쪽 길이 더 안전할 거예요. 한마디만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귀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떠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말을 아예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첫째, 상대가 묻지 않으면 조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말을 참습니다. 둘째, 평가가 필요 없는 순간에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을 삼킵니다. 셋째,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을 지웁니다. 대신 이렇게 합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침묵이 흘러도 기다립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입을 엽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가 가볍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A 어르신은 손주가 대학 진로 이야기를 꺼내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의대에 가라. 요즘 세상에 의사만 한 게 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공대? 그건 힘들어. 내 친구 아들이 공대 나왔는데. 이렇게 5분, 10분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B 어르신은 손주 이야기를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니? 손주가 대답하면 또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만 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할아버지는 응원할게. 어느 어르신에게 손주가 다시 찾아올까요? 분명합니다. B 어르신입니다. 왜냐하면 B 어르신은 말을 적게 했지만 손주의 마음을 더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본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끝까지 듣는 이유는 많이 말해서가 아니라 쉽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말을 늘릴수록 생기지 않습니다. 말을 줄일수록 쌓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발견한 첫 번째 습관입니다. 두 번째 습관, 존중받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남의 체면을 먼저 지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누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누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이 생깁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짚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틀린 걸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무심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나이에 그건 좀 그렇지 않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말들은 대부분 맞는 말입니다. 정말로 상대가 잘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맞는 말과 해야 할 말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군가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조언을 듣는 게 아니라 체면을 잃습니다. 실제 상황을 하나 볼까요? 문화센터 요리 수업 시간입니다. 한 수강생이 재료를 잘못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때 A 어르신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요리 30년 했는데. 그 순간 그 수강생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 수강생은 다음 수업에 나오지 않습니다. B 어르신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조용히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대화를 듣지 못합니다. 그 수강생은 다음 시간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B 어르신 옆자리에 앉습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A 어르신은 맞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체면을 깎았습니다. B 어르신도 맞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체면을 지켜줬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명확하게 봤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손상은 재산의 손해도 말다툼도 아닌 체면이 꺾이는 순간이다. 체면을 잃은 사람은 말을 잃고 말을 잃은 사람은 관계에서 밀려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존심이 다치면 그 장소를,
그 사람을 다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실수를 사람들 앞에서 지적했을 때 그 순간의 창피함은 몇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불편합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합니다. 첫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남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꼭 말해야 한다면 따로 불러서 조용히 둘만 있을 때 합니다. 둘째, 상대가 잘못을 깨닫도록 직접 말하는 대신 우회적으로 전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요. 셋째, 실수를 한 사람이 스스로 바로잡을 시간을 줍니다. 바로 나서지 않고 기다립니다. 실제로 독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회원이 책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손을 들어 정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계시던 다른 어르신이 조용히 만류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 어르신은 발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발표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렇게 둘이서 책을 펼쳐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발표자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지만 창피함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르신께 감사했습니다. 체면을 지켜줬으니까요. 정약용의 해안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늘 상대의 자리를 먼저 봅니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떤 기분일까? 이 지적을 하면 저 사람의 자리가 어떻게 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앞에서 긴장을 풀고 실수를 숨기지 않고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체면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내가 옳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려줄 줄 알 때 생깁니다. 세 번째 습관, 존중받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감정을 바로 쏟아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더 분명해집니다. 불편한 건 불편하고 서운한 건 바로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참았던 것들이 이제는 참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참을 필요 있나? 이제 할 말은 해야지.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젠 나도 좀 살아야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평생 참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직장 생활하느라, 세상 눈치 보느라. 그런데 이제 자유로워졌다고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등산 동호회 단톡방입니다. 회장님이 다음 주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A 어르신이 바로 반응합니다. 그날은 안 돼요. 왜 맨날 주말만 잡아요? 평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어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맨날 내 의견은 무시되네. 단톡방이 조용해집니다. 회장님은 죄송합니다. 다음엔 의견 먼저 물어볼게요. 라고 답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졌습니다. B 어르신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넘깁니다. 그리고 다음 날 회장님께 개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회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요즘 주말에 손주를 봐줘야 해서 평일 산행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회장님은 그러셨군요. 다음번엔 날짜 정하기 전에 의견 먼저 물어볼게요. 라고 답합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A 어르신은 순간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B 어르신은 같은 감정을 느꼈지만 하루를 기다렸고 방법을 바꿨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격을 깎아 먹는다. 왜일까요? 순간의 감정은 진실일 수는 있지만 항상 옳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났을 때 했던 말 중에 나중에 후회한 말 얼마나 많습니까? 서운했을 때 던진 한마디가 관계를 틀어지게 한 경험 없으십니까?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순간 높게 치솟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문제는 그 파도가 높을 때 말을 해버리면
그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룰까요? 첫째, 말이 나오기 전 한번 멈춥니다. 화가 나도 잠깐만 하고 숨을 고릅니다. 둘째, 하루를 넘깁니다. 당장 말하고 싶어도 내일 다시 생각해 보자 하며 시간을 둡니다. 셋째, 마음이 가라앉은 뒤에 필요한 말만 꺼냅니다.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전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자식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설거지는 바로바로 해야지. 빨래는 왜 저렇게 널어? 매일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며느리, 설거지는 바로 해야지. 이렇게 쌓아두면 어떡해? 며느리는 네. 하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어머님과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집안일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녁에 한꺼번에 하는구나. 나는 바로바로 하는 게 익숙하지만 며느리는 자기 방식이 있구나.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느리, 혹시 설거지 도와드릴까요? 며느리가 괜찮아요, 어머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은 그래 알았어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편안해졌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어르신은 감정을 바로 말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은 감정을 느꼈지만 시간을 두고 관찰했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정약용이 본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는 날이 서 있지 않고 무게만 남습니다. 사람들은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 곁에서는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집니다. 또 화내시면 어떡하지? 또 서운해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반대로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 곁에서는 사람들이 편안해집니다. 이분은 이해해 주실 거야. 이분은 차분하게 말씀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면 더 가까워집니다. 존중은 감정을 숨겨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절제할 수 있을 때 생깁니다. 네 번째 습관, 존중받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해낸 일이 많아집니다. 직장에서 이룬 성과, 자식들 키운 일, 어려운 시절 견뎌낸 것, 버텨온 시간도 길고 견뎌낸 순간도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건 내가 다 해본 거야.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안 됐지. 나 때문에 집안이 이만큼 됐어. 틀린 말일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해낸 일들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덕분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자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인정합니다. 네, 맞아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같은 말을 2번, 3번 들으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또 그 얘기네. 자기 자랑만 하시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공을 독차지하는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입니다. 자식들이 새로 산 아파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 어르신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 누구 덕분이야. 내가 너희들 대학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됐겠니? 분위기가 조용해집니다. 자식들은 네,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하지만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B 어르신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아파트 잘 샀구나.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한 덕분이네. 회사 생활하느라 고생 많았지? 자식이 아버지 덕분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르신은 무슨 소리야? 내 노력이지 하며 공을 돌려줍니다. 자식은 감동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A 어르신은 자신의 공을 강조했습니다. B 어르신은 자식의 공을 먼저 말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그릇은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비워낼 수 있느냐로 드러난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공을 자기 것이라고 계속 말하는 사람 옆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작아집니다. 내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건가? 내가 한 건 없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을 나눠주는 사람 옆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커집니다. 나도 뭔가 기여했구나, 나도 인정받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실제로 봉사 동호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회장님이 마무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행사 잘 마쳤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준비했는데 보람이 있네요. 제 아이디어대로 진행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우리도 같이 준비했는데. 다른 동호회의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행사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김 선생님이 장소 섭외해 주시고, 이 선생님이 자원봉사자 모집해 주시고, 박 선생님이 음식 준비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인정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행사 때도 더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정약용이 본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공을 독차지하는 사람은 잠시 인정받을 수는 있어도 오래 존중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함께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앞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그분이 계셔서 가능했지. 그분 덕분이야. 이런 말은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직접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말은 안 하시지만 사실은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존중은 스스로를 높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출 줄 알 때 남습니다. 5번째 습관, 존중받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남의 선택을 대신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고 실패도 성공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고민을 들으면 답이 보입니다. 저렇게 하면 실패할 텐데, 이렇게 하면 성공할 텐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의견을 묻기도 전에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건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반드시 후회해. 내 말대로 해. 좋은 의도입니다. 정말로 상대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실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손주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A 할아버지는 바로 말씀하십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데. 요즘 같은 세상에 창업이 무슨 창업이야.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냥 회사 다녀. 내 말 안 들으면 후회할 거야. 손주는 네. 하고 대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할아버지는 나를 믿지 않으시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아버지께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할아버지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창업을 생각하고 있구나. 어떤 일을 하려고? 손주가 설명하면 끝까지 들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많이 고민했니? 준비는 어느 정도 됐니? 어려운 점은 뭐니? 손주가 대답하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회사 생활하면서 느낀 건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야. 내가 충분히 준비했다면 할아버지는 응원할게.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고. 손주는 감동합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할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A 할아버지는 손주의 선택을 막았습니다. B 할아버지는 손주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명확하게 봤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큰 무례는 상대의 인생을 대신 판단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선택권을 빼앗는 순간 존중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젊었을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내 말대로 해 하실 때
속으로는 내 인생인데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싶어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합니다. 첫째, 조언을 할 수는 있어도 선택은 상대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했어. 참고만 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되 강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 선택을 존중해.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응원할게. 이런 말이 상대에게 힘이 됩니다. 셋째, 선택의 결과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설사 실패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엔 더 잘 될 거야 하며 격려합니다. 실제로 한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둬? 대학원 나와서 뭐 하려고?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왜 대학원에 가고 싶니? 딸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해봐.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딸은 대학원에 갔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 원하던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반대하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믿어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있었어요. 존중받는 어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어. 참고만 해. 내가 결정해.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결정을 강요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단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본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존중은 정답을 많이 알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존중할 때 생깁니다. 여섯 번째 습관, 존중받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서두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빨라졌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사람도, 관계도, 판단도 모두 급해 보입니다. 휴대폰만 봐도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화에서도 서두릅니다. 결론을 빨리 내고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신의 생각을 먼저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요점만 말해. 그건 그렇고.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이 흐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침묵이 생겨도 그 시간을 견딥니다. 왜 그럴까요? 정약용은 이것을 명확하게 봤습니다. 사람의 깊이는 말의 속도가 아니라 기다림의 길이에서 드러난다. 실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카페에서 두 친구가 만났습니다. 한 친구가 요즘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A 어르신은 이야기를 듣다가 중간에 끊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바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친구는 아, 네. 하고 대답하지만 뭔가 허전합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B 어르신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습니다. 중간에 침묵이 생겨도 기다립니다. 친구가 다시 말을 이어갈 때까지.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면 조용히 물어봅니다. 많이 힘들었겠네. 더 할 말 있어? 친구는 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하고 나서야 B 어르신이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친구는 마음이 후련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으니까요. 차이가 보이십니까? A 어르신은 빨리 결론을 냈습니다. B 어르신은 천천히 기다렸습니다. 서두르는 사람 곁에서는 말이 얕아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끝까지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말해봐야 중간에 끊길 텐데. 어차피 내 이야기 안 들을 텐데.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곁에서는 이야기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거야. 이분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그러면 마음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게 됩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문화센터에서 수강생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수강생이 가족 이야기를 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하며 위로했고, 어떤 사람은 제 경우에는요 하며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냥 손만 잡아주셨습니다. 말없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수강생이 울음을 그치고 다시 이야기할 때까지.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자 할머니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혼자 참느라 고생했어요. 그 말에 수강생은 다시 울었지만 이번에는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끝까지 들어줬으니까요. 그 뒤로 그 수강생은 할머니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 주셨으니까요. 정약용이 본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할 시간을 주고, 생각할 시간을 주고, 침묵할 시간도 줍니다. 그래서 그의 한마디는 늘 늦게 나오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듣고 충분히 생각한 뒤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빠릅니다. 모든 것이 빨리빨리입니다. 하지만 관계만큼은 빠르게 할 수 없습니다. 신뢰는 천천히 쌓입니다. 존중은 기다림 속에서 자랍니다. 존중은 앞서 나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뒤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7번째 습관. 존중받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관계를 관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멀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점 외로워집니다. 멀어질까 두렵고 잊힐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식들에게 자주 전화합니다. 왜 요즘 연락이 없니? 너 나 잊은 거 아니니? 친구들에게 단톡방에 계속 메시지를 보냅니다. 다들 왜 조용해? 나만 메시지 보내네. 모임에 빠지는 사람에게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왜 안 나와? 전에는 잘 나왔잖아. 이런 행동들의 이면에는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잊지 마. 나를 외면하지 마. 나도 여기 있어.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A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거의 매일 전화합니다. 뭐하니? 밥은 먹었니? 주말에 시간 있니? 처음에는 자식들이 받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오늘도 전화 오겠네. 뭐라고 할까? 그래서 전화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더 불안해집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나를 귀찮아하는 건가? 그래서 더 자주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관계는 더 틀어집니다. B 어머니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자식들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연락하면 따뜻하게 받아줍니다. 그래, 잘 지내니? 바쁠 텐데 전화해줘서 고마워. 자식이 방문하면 반갑게 맞이하지만 가려고 하면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바쁘지? 자식들은 어머니께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엄마는 나를 붙잡지 않으시니까 편하게 갈 수 있어. 차이가 보이십니까? A 어머니는 관계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B 어머니는 관계를 놓아줬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명확하게 봤습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은 힘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남는 것이다. 억지로 이어진 관계는 부담이 되고 자연스럽게 남은 관계만이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계속 연락을 재촉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하지? 뭔가 원하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연락이 뜸해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이분은 이해해 주실 거야. 부담 안 주시니까 좋아. 이런 느낌이 들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대학에 갔습니다. 바빠서 한 달에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외로웠습니다. 손주가 나를 잊었나?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주가 연락하면 항상 반갑게 받았습니다. 그래, 잘 지내니? 공부하느라 바쁘지? 그리고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금방 끝냈습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해.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손주는 할아버지께 미안했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를 이해해 주시네.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제일 먼저 할아버지께 연락했습니다. 할아버지, 시험 끝났어요. 주말에 뵈러 갈게요. 할아버지는 그래, 기다릴게 하셨습니다. 손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가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손주는 스스로 찾아온 것입니다. 정약용이 본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관계를 관리하지 않고 자신의 태도만 관리합니다. 연락이 뜸해도 서운해하지 않고 모임에 안 나와도 탓하지 않고 멀어져도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합니다. 첫째, 상대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바쁘겠지, 힘들겠지, 시간이 없겠지. 둘째, 기다립니다. 억지로 연락하지 않고 상대가 준비됐을 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셋째,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보고 싶었어. 하지만 가려고 하면 붙잡지 않습니다. 또 보자, 연락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떠나도 험담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때도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붙잡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놓아둘 줄 알 때 남습니다. 여기까지 정약용이 말한 늙어서도 존중받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말을 줄이고, 체면을 지켜주고, 감정을 절제하고, 공을 나누고, 선택을 존중하고, 서두르지 않고, 관계를 억지로 붙들지 않는 것. 이 7가지를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모두 덜어내는 것입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말을 더하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것, 더 드러내는 게 아니라 숨기는 것, 더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 정약용이 발견한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말하려 하고, 더 많이 개입하려 하고, 더 많이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어른은 그 반대로 갑니다. 덜 말하고, 덜 판단하고, 덜 붙잡습니다. 왜일까요? 젊었을 때는 더 해야 했습니다. 경험을 쌓고 관계를 만들고 존재감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미 충분히 쌓였습니다. 이제는 빼야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빼고 불필요한 개입을 빼고 불필요한 집착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본질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바로 존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른은 어떤 분입니까? 말이 많은 분입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말만 하시는 분입니까? 항상 앞에 나서는 분입니까? 아니면 뒤에서 지켜보시는 분입니까? 관계를 붙잡으려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놔두시는 분입니까? 대부분 후자일 겁니다. 존경받는 어른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말의 여유, 행동의 여유, 관계의 여유. 그 여유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덜어냄에서 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본질만 남겼을 때 생기는 여유입니다. 정약용이 본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늙어서 존중받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7가지 습관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은 말을 조금 줄여 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번 참아 보십시오. 내일은 누군가의 체면을 지켜 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려던 말을 삼켜 보십시오. 모레는 화가 나도 하루를 넘겨 보십시오. 바로 말하지 말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존중받는 어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조언을 기다리고
여러분 곁에 머물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자리는 조용하지만 가볍지 않고 눈에 띄지 않지만 비어 있지 않습니다. 늙어서도 존중받는 사람은 끝까지 어른답게 남은 사람입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늙어가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